오늘은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도 꼭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네에 아는 분이 작년 여름 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노인요양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건물에도 노인요양원이 2개나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훨씬 더 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식들 오가기 편해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창문에 쓰여 있는 행복한 노후라는 검은색 글씨가 볼 때마다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워 보이는 대로변 건물에서 과연 요양이 가능한 걸까요? 노년의 고통과 슬픔을 요양이란 말 뒤에 꽁꽁 숨겨놓은 듯이 느껴졌습니다. 지인이 다니는 노인요양원은 규모 있는 건물의 몇 개 층을 사용하는 큰 곳인데도 풀 한 폭이 만져보거나 하늘 한번 올려다볼 공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옥상 정원은 추가 요금을 낸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에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 그런 할머니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요양사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집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할머니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잘 시간에 부스스 일어나 기저귀며 옷가지 같은 걸 네모 반드시 개켜서 이불을 보자기 삼아 짐을 싼다고 합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디 가시느냐고 물으면 대개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이지요. 할머니의 보따리는 당신의 성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네모서리 각을 딱 맞춰서 보따리를 얼마나 예쁘게 싸놓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평생 살림살이 하나 흐트려 놓지 않고 사셨을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이니 푹 자고 아침에 가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할머니들 대개가 순하게 다시 침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밥 때문이었어.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밥을 하러 집에 가야 한다는 거야. 저는 그 대목에서 공연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때 맞춰 얼마나 많은 밥을 했으면 치매에 걸려서도 밥 걱정을 하는 걸까요? 밥 먹었냐는 말을 인사말로 쓰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음식 너머의 다양한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다는 인사 끝에 아침은 먹었니? 점심은 먹었니라고 묻곤 했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묻는 것이 순 한국식 인사말인 줄도 몰랐습니다. 밥때에 만나 밥 먹었는지 묻는 것은 저녁에 헤어질 때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 먹었는지 묻는 내 말이 낯설지만 고맙게 느껴졌다는 미국인 친구의 고백에 그 말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밥은 때론 미안함이기도 합니다. 교사로 일하며 아이 2을 키운 한 어르신은 지금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국 하나 반찬 한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성화를 부리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어 손밖에 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나중에 엄마 밥, 아빠 밥을 어떻게 기억할까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에 쫓겨 자식에게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준 적이 거의 없는 집도 많습니다. 집밥이라고 해도 할머니가 만들었거나 동네 친구나 반찬가게 아주머니들이 만든 반찬이 전부였을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침밥은 꼭 먹여보냈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하러 가야 한다는 요양원 할머니들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생애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쓸쓸히 마감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픈 이유입니다. 어느 날 밤 지인은 집에 가겠다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서 침대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놓고 침대 옆에 앉았는데 할머니는 말짱한 정신인 듯 편하게 침대에 올라와 푹 자라며 곁을 내주더랍니다. 지인은 할머니를 재우기 위해 살짝 누웠다가 당신 이불을 끌어다가 어깨에 덮어주는 손길에 자는 척 한참 더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밥하고 누군가를 위해 노동을 해왔을 할머니들이 인생의 구비를 돌고 돌아 삶의 끝자락 대로변 상가 건물 요양원에 누워 있습니다. 리베카 솔릿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드문드문 페이지가 찢겨 나간 책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치매 할머니들의 기억은 드문드문 찢겨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후반부 이야기 전체가 사라진 책 같은 걸까요? 집에 밥하러 간다고 보따리를 싸는 할머니의 기억은 인생이란 골짜기에 어디쯤 가 있는 걸까요? 종달새 같은 꼬맹이들이 엄마하고 달려드는 어느 순간이거나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수염 깎은 자국이 여전히 푸른 젊은 남편이나 연인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나 밥 줘 라는 말이 아닐까 해서 우습다가 어쩌면 일하러 가야 한다며 가방을 챙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노동하는 몸으로 살아온 이들의 끝자리가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낯선 요양원이란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동생 가족과 함께 조촐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생이 준비한 케이크가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팥-앙금 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봄날의 정원처럼 화사했고 1만원권이 들어있는 원통형 투명 플라스틱 10여 개가 케이크 테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신에는 5만원권을 넣어드릴게요. 말수가 적은 남동생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윤달 때문에 내년에는 아버지 생신이 없고 내후년에 2번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아버지의 내년 생신을 당연히 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둘러앉아 함께 먹는 밥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키가 너무 커서 외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말로 당신 남편의 훤칠한 키를 자랑삼아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키가 컸던 아버지는 이제 남동생보다 한참이나 작아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아버지와 늘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꼭 쓰고 나가셔야 해요. 알겠다. 나는 다 괜찮으니 너희나 조심해서 다녀라. 고맙다. 모자를 싫어하시니 모자를 쓰고 외출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잔소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일상을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짧기만 합니다. 밥 잘 챙겨 드시라는 얘기, 날씨가 춥다거나 덥다는 얘기, 과수원에 꽃이 만발할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 생각해보면 이토록 짧은 대화는 늘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가 생각하곤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못한 시간도 결국 그런 후회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여기서 제 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밥처럼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꼭꼭 숨어 있을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기분이야. 동네 사람들, 요양병원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 아침, 할아버지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2020년 9월 방송된 KBS 요양병원 고발 리포트의 한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기 어려워 끝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현대판 고려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10명 중 7명이
입원이 필요 없는 노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자녀에게 버림받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버려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약 100만 명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노인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노인은 간병과 식사, 주거와 같은 돌봄 서비스만 있으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노인 중 약 절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돌봄 여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실패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 돌봄에 돈을 적게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노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노인 돌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GDP의 1.3%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1.7%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80세 이상 노인 인구 1인당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을 비교하면 OECD 국가 평균 수준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이들이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돌봄에 적지 않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재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전체 5등급 중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쁜 1에서 2등급에 한해서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도 요양병원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입원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은 관리하지 않고 요양원만 관리하는 것은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 앞문만 잘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체계로는 의학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노인이 장기 입원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중 7명은 입원할 정도로 건강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은 노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 진료비는 6조 4천억 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8조 9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기요양보험의 뒷문인 요양병원 진료비가 장기요양보험 전체 재정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노인 돌봄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간호 간병과 함께 식사 등을 해결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집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쪽방처럼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시군 구 노인 돌봄 사업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군 구 지방자치단체는 등급 신청을 했으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시군 구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시군 구 지방자치단체 모두 반쪽짜리 돌봄 서비스를 각각 다른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반쪽짜리 서비스만으로 집에서 살 수 없는 노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시군 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노인 돌봄 체계가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을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간병살인이 발생하고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어도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나서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뇨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이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가족의 약 절반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로 건강 상태 악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아파도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하는 비율이
약 15%에 달하고 장기요양 대상자의 4명 중 1명이 건강이 나빠져 입원하는 실정이지만 이들을 위해 왕진을 하는 동네 병원은 전국적으로 100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장기요양보험이나 시군 구노인 돌봄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돌봄을 받는 노인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나 간병살인으로 상징되는 노인 돌봄의 실패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2024년 노인 수가 1000만 명을 넘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장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현대판 고려장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청년들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 돌봄 독박에서 벗어나려면 노인 돌봄 체계를 개혁하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노인 돌봄 체계를 개혁하는데 대개 20년 이상 걸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절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간호 간병 인력 확충, 감염 관리 강화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유행과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노인 돌봄 체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된 노인 돌봄 재정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병원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 수준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재가 서비스에 지급하는 돈의 2배를 입원비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요양보험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라고 노인을 떠밀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노인 돌봄의 주체를 시군, 구,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 노인이 반쪽이 아닌 온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군, 구가 노인 돌봄 사업의 주거 식사 이동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함께 아울러서 노인이 집에서 사는 데 필요한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이 재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계속 갖더라도 시군, 구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의 총액을 설정해 관리하면 낭비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판정할 때부터 주치의가 노인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1000개의 동네 병의원을 노인주치의 기관으로 지정하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입니다. 물론 원해서 자리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생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심신이 건강하고 홀로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건강수명은 남성이 73세, 여성이 75세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자리보전할 정도는 아니어도 신변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은 남성이 82세, 여성이 88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몇 살에 죽느냐입니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여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이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중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100세 인생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하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이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 행복할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뇌내 전달물질이 분비된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도 좋은 방법이다.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초조나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초조해지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쉰다. 들숨은 온몸에 공기가 와닿는 상상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날숨은 몸 구석구석에 공기가 폐로 모였다가 입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쉰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심호흡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화기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한다. 씩씩, 헉헉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증거이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과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진다.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셔서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라. 일사병이나 탈수 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겨울철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가 더 많다. 해마다 일사병으로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중 80%가 65세 이상이다.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거나 체온 조절이 순조롭지 않아서이다. 신장 기능의 저하나 혈압 강화제 이뇨 작용으로 인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기도 한다. 자각 증상 없이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시작해서 일사병에 이르는 사례도 있으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자. 에어컨은 아깝다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십기이다. 음식이 잘아지고 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기능도 향상된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턱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간다. 나아가 충치나 치주염, 흡인폐렴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꼭꼭 씹으면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과식을 방지하고 적당량을 섭취할 수도 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자기암시를 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진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한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뇌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는다. 약을 점검하자.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은 독이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진실이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며 처방된 약은 80세가 지난 고령자라면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자.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복용하길 권한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혈압,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즉, 혈관계 질병과 그 밖의 질병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고독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즉,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이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고 병원이나 돌봄 시설도 있다. 외롭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져보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고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고령자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다.
80세가 되면 자유를 제약하지 말고 몸이 내는 목소리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오늘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면 게으름을 부려도 된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된다. 참지 말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하자.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이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한다.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물기가 권장된 이후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결과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한 사람들도 증가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의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통통한 편이 적당하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가 조금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는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통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조금씩 자주가 딱이다. 80대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근력이나 장기의 기능은 떨어진다.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이다. 조금씩 먹고, 조금씩 걷고, 조금씩 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배불리 먹지 말고 조금씩 먹는다. 한 번에 내리 30분을 걷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걷는다. 시간은 충분하므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인간관계를 점검한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나이가 들면 자연히 싫은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개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져서 외출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깊어서 남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특히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심신의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무리한 교제는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는 지속한다. 텔레비전을 버려라. 밖으로 나가자. 텔레비전이 처음 보급되던 시기를 살아온 텔레비전 세대는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사고력은 저하되고 뇌와 신체 기능은 퇴화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바깥 세상은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해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재택 돌봄이란 암처럼 사망 시기를 예견할 수 있는 환자가 남은 시간을 집에 머무는 채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환자가 거의 마지막까지 신변정리나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물론 몸 상태가 급변할 때를 생각하면 병원에 머무는 편이 더 안심이겠지만 남은 시간을 자기답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자의 마법 주문. 어떻게든 되겠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부자요, 컨디션 난조, 지인의 부고 등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온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젠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몸과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이다. 겨우 이 한마디가 뇌내의 도파민이라는 활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사고력이나 의욕을 높여준다.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라며 힘을 내게 된다. 고기를 먹자.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사람들 중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계적인 암 연구의 대가 김희신 박사는 오리고기를 적극 권장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건강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고기의 단백질은 근육이나 뼈, 혈관 등의 재료가 되므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 결핍이 생기고 근육량이나 골밀도가 줄어들어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입욕은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이내로. 욕조 안에서 일어나는 고령자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급격한 온도 차이가 원인이다. 겨울철에 옷을 벗으면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다. 그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뇌내의 혈액이 부족해져 빈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칫하면 의식이 흐려지면서 욕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몸을 담가야 한다. 뜨거운 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물 온도를 낮게 했다가 탕에 들어간 후에 뜨거운 물을 섞어서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몸을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알맞고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금씩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목욕하러 들어간다라고 한마디 해두길 바란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자 중에는 수면유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수면유도제는 잠이 잘 오게 하는 약이라서 한밤중에 깨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휘청거려 낙상이나 골절을 당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자리 보정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수면제는 복용할 필요가 없는 약이다. 불면증으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자면 그만이다. 취침이나 기상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이 고령자에게는 더 적합하다. 두뇌 훈련보다는 즐거운 일이 뇌에 좋다. 두뇌 훈련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이 몇 년 전쯤에 밝혀졌다. 두뇌 훈련을 지속한다 해도 특정 종목의 점수만 올라가고 그 밖의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즉, 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푸는 기능만 강화될 뿐이다. 한편 재미없는 일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치매를 예방하겠다고 무리하게 무언가를 한다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고 싶은 말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된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이가 좋아지고 기분 또한 밝아진다. 좀 싫어한다 한들 상관없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즐거워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는 사람과는 무리하게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불량 노인이어도 된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진다. 불량이라 해도 70대, 80대가 되면 10대 같은 자포자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왔다. 튀지 않아야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사람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진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많은 일들이 편해지고 살아가기가 수월해진다. 변절을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평소에 연명치료는 싫다고 했던 사람이 인지장애가 된 후에는 연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기도 한다. 그 사이에 여러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치매가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진료한 고령의 인지장애 환자들 가운데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과거에 싫었던 기억을 잊고 온갖 굴레에서 벗어나 빙긋빙긋 웃으면서
평온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 치매란 신이 내린 선물인지도 모른다. 배우기를 멈추면 늙는다. 행동은 배움의 스승이다. 20세든 80세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늙었고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 80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들은 예외 없이 배우기를 즐기며 항상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행동에는 생각이 따르고 실행하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잘 되든 못 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된다. 배움이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거칠에는 필요 없다. 있는 대로 산다. 지금 가진 능력을 소중히 하고 남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때 중요한 자세가 거칠해하지 않기이다. 예를 들면 보조기구가 있으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기를 포기해버린다면 머지않아서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80대의 무서움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이 거칠해이다.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라. 천진난만은 늙음의 특권이다. 고령자는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이 나이에라는 생각에 포기해놓고는 속으로 얼마간 후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냥 해보면 어떨까? 만약 누군가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해본다. 모든 일을 다 해보기보다는 해본 적은 없지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골라서 한다. 사리분별이니 위험이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갑옷은 벗어버리자. 천진난만한 아이라도 된 듯이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보기도 하고 깊이 빠져도 보자. 하기 싫으면 관두면 그만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만의 천진난만함을 누려보자. 이것이 인생의 달인다운 삶의 자세이다. 귀찮은 일일수록 재미있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느껴진다면 일단 해보자. 그리고 재미가 있다면 조금 더 해보자. 더 많은 빛을. 빛은 뇌를 즐겁게 한다. 빛이 노후의 열쇠이다. 햇볕 쪽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늘리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의욕이 생기고 투지가 샘솟는다. 반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충동적이 되고 몸의 통증이나 컨디션 난조를 겪기 쉽다. 무기력해지는 증상도 나타난다. 산책처럼 외출하는 방법이 햇볕 쪽이에 이상적이지만 베란다에 나가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일광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장기간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최소한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자연광을 쐬도록 하자.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젊을 때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쉽지 않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고령의 입원 환자 중에는 문병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편이 좋지만 그렇다고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산다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외로워서 싫다면 남들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기 경험을 살리면 된다. 고령자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힌트가 된다. 이렇게 해라라고 설교하지 말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친절하게 일러주도록 하자.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경험에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여유로운 오늘을 산다. 끝은 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으리라. 천천히 하루를 살아도 된다. 일을 한다. 언제까지 한다와 같은 목표나 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늙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낙천주의는 고령일수록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낙천주의로 살아야 한다. 오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비들을 넘으려면 지나치다 싶은 낙천주의가 적당하다.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복식호흡법으로 노화를 퇴치하자. 먼저 차분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들이마신 공기를 폐가 아니라 아랫배까지 내려보낸다. 자연히 배가 불룩해질 것이다. 충분히 들이마셨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숨을 내쉰다.
천천히 내쉬면서 뱃속의 공기를 남김없이 뱉어낸다.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된다. 이 호흡을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한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길 바란다. 흘러가는 대로 살기.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을 산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늙음보다는 밝음. 이것이 사랑받는 이유이다.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 치매라도 사랑받는 사람과 치매라서 꺼려지는 사람이다. 사람은 오래 살면 언젠가는 치매에 걸린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치매를 목표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늙음이 아닌 밝음의 효과는 다양하다. 치매를 늦출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줄어들어 마음이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진다. 웃으면 복이 온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뇌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얼굴이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하면 찌푸린 얼굴이 된다. 즐거울 때는 웃는 얼굴이 된다. 그런데 이는 순서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이다. 웃으면 뇌가 기분이 좋아져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루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